북한 외교관이 사라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북한 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어느 밤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평양에서는 즉각 수색령이 내려졌고 북한 당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체제의 특권을 누리던 엘리트였습니다. 평양에 아내와 딸을 남겨둔 가장이었고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가 공관에서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란봉 기슭 아래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네였죠. 어릴 적엔 아버지 손을 잡고 강변을 걷는 게 낙이었습니다. 봄이면 버드나무 가지가 강물에 닿을 듯 늘어지고 어머니는 명절마다 냉면과 만두를 손수 빚으셨지요. 그 냄새가 지금도 선합니다. 저는 이른바 핵심 계층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더 나은 배급을 받았습니다.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됐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특권층이라고 해서 감시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복대는 항상 인민반 반장이 어슬렁거렸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늘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가 올라간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겠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6.25 이후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듯 저도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딸아이였습니다. 당시 17살이던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인터넷을 못 써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건 제국주의의 독이라고 답하려 했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달기 시작한 것이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덮어버렸습니다. 해외 파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동남아시아 공관 근무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저는 아내와 딸에게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도착하던 날 저는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공항에서 공관으로 이동하는 차 아니었습니다. 도로변에는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제각각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노점상에 있는가 하면 고층 빌딩도 있고 낡은 오토바이와 새 승용차가 뒤섞여 달렸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제국주의의 허상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관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현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채널을 돌리다가 화면 속에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국민들은 굶주림에 신음하는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서울은 평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6.25 때 같이 폐허가 됐던 땅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저렇게 살고 있다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게 불과 몇십 년 사이 일인데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서야 실감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우연히 제외 한국 교민과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식 접촉은 물론 금지였지만 시장 골목에서 잠깐 스친 것이었죠. 그분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평양이라고 답하려다 저는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딸아이가 보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배급이 줄었어요? 학교 친구들도 많이들 힘들어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느낀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앓음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각성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관 생활이 1년을 넘어서면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관장이 평양 본부에 보고하는 문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단 외교관이었지만 문서 정리 업무를 맡으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엔 현지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거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재를 피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외화를 빼돌리는 내용이었죠. 나라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짓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손에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25 2보 때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가 결국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폐허 위에서 눈물로 일군 것들이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게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그 무렵 평양에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늘 아내가 썼습니다. 조심스럽게 행간에 숨겨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약을 구한다는 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약이 없고 약이 있어도 제대로 된 약인지 알 수 없는 곳이니까요. 저는 공관에서 몰래 약을 구해 붙여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족은 저렇게 힘든데 나는 이 체제의 얼굴이 되어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가? 공관 동료 중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을 줄여봐야 살아.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생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생각을 줄여야 살 수 있는 곳. 그게 우리가 평생 충성을 바쳐온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씩인 땡처리디면은 손님은 없으면. 하지만 그 생각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심이 선 건 본국 소환 명령을 받은 날 밤이었습니다. 공관장이 저를 따로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 다음 달 귀국해.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숙소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외교관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본국 소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건을 들여다봤다는 걸 누군가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제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감시망에 걸린 것인지 이유야 어찌됐든 살아서 평양에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딸은 교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살,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무섭고 떨렸습니다. 북에 남겨질 아내 생각, 편찮으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사신 분들에게 그 나라를 등진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저는 며칠에 걸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공관 밖 이동이 허락되는 날을 골랐습니다. 현지 돈 조금, 연락할 수 있을 만한 주소 하나, 그리고 딸아이 사진 한 장, 시우리에 그런 게 처음이면요. 저머리였습니다. 소환 날짜 열흘 전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평양에 계신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탓하십시오. 저는 그저 제 딸이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밤 저는 공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왔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발소리를 덮어줬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외출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가면 안 됐습니다. 공관 입구 카메라가 있었고 동료들의 눈도 있었습니다. 마치 근처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갔습니다. 공관문을 등지는 순간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쿵쿵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미리 외워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큰 길은 피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 20여 분, 체감으로는 몇 시간 갔던 그 길을 걷는 내내 머릿속에 딸아이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순찰 중인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담벼락에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빗소리, 심장소리 그 두 가지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10초가 1년 같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아직 10블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든 누구든 들어주십사 하고 이 한 걸음만 지켜봐 주십시오. 대사관 정문이 눈에 들어오던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건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아내도 어머니도 제가 평생 알아온 모든 것도 그 순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망명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대사관 안에 들어섰을 때 처음 든 감정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 담요를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한국말이 같은 민족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따뜻함 앞에서 오히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 생각, 딸 생각, 어머니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북한 공관이 봉쇄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지령이 내려왔고 현지 공관원들은 외부 접촉이 전면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요, 의원님. 배우자합니다. 신변 보호가 확인될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창문도 원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방이 평양의 넓은 아파트보다 더 편했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가 어떤 처지가 됐을지, 딸아이는 학교에서 뭐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지,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을 그 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중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6.25 이후 수십 년을 적으로 배워온 나라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국행 준비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은 날, 저는 또 한 번 딸아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 놓을게. 키스너들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됐다는 말을 들은 날, 저는 그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한참을 몰랐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살아서 새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탓은 이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어느 나라를 거쳤는지는 지금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저처럼 같은 길을 가야 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름도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몇몇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동 중에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항 환승 구간에서였습니다. 북한 국적 여권을 아직 갖고 있던 저는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줄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여 북한 당국이 이미 수배를 돌렸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치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테이크너로 다음 분. 그냥 통과였습니다. 저는 게이트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평양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딸이 온, 어머니가 있는 곳.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이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 그러다 구름이 걷히면서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야간 비행이었는데 불빛들이 까만 바다 위에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았구나. 착륙하는 순간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그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렸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원에 들어가기 전 잠깐 창밖을 내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고 가게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환한 세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어두워집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새벽 2시에도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통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외래어가 섞인 한국말은 때론 외국어처럼 들렸고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처음 먹어본 치킨이 어찌나 달고 짠지 이게 음식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힘드셨죠.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투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정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왜 인터넷을 못 써요 하던 그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북한 뉴스, 이산 가족 탈북자 지원, 화면 가득 쏟아지는 정보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평생 금지당하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느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나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매일 아침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편이 늘 비어 있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와 딸 생각입니다. 딸아이는 이제 20을 넘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랐을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가 사라진 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그 생각을 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산 가족의 아픔은 육션 2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이제 몸으로 압니다. 통일이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바랍니다. 딸아이 손을 한번 잡는 것, 시절 그것 하나면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꼭 통일을 봤으면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로 늙어가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불렀던 한 민족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